안녕하세요. DJ 라니입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부산에서 살다가 결혼해서 서울로 시집 온 새댁 신수경이라고 합니다. 저는 갓 결혼한 새댁이에요. 그런데 결혼 전에 생각할 수도 없는 너무나 어이없는 일을 겪게 되어서 이렇게 글을 쓰게 되었어요. 사실 혼자서 제 가슴에 묻어버리려고 했는데 이러다가는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가 될 것만 같아서 익명이 보장되는 이곳에 사연을 보내기로 결심했죠. 글재주가 없어서 아마도 이 글을 마무리하는 데 오래 걸릴 것 같지만 그럼에도 열심히 부지런히 써서 끝까지 마무리하고 여러분과 다 같이 공유할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이 얘기는 제가 결혼식을 올리기 전 결혼식을 준비하던 중에 일어난 일이에요. 그때 저는 결혼식을 앞두고 있던 예비 신부였죠. 예비 신랑은 저보다 2살 연하의 20대 후반이에요. 예비 신랑은 아버지가 운영하는 조명업체에 갓 입사를 했어요. 예비 시아버지의 사업체는 서울에 있는데 조명기구 생산과 함께 전국에 유통하는 매우 안정적인 회사죠. 예비 신랑은 취직을 하자마자 저랑 일찍 결혼을 하자고 했어요. 순위에 하나 있는 형도 이른 나이에 결혼했기 때문에 자신도 형처럼 빨리 결혼해서 안정된 가정을 꾸리고 싶다고요. 또한 저희가 서울과 부산을 오가는 장거리 커플이었기 때문에 빨리 결혼해서 살림을 합치고 싶어 했어요. 저는 예비 신랑의 프로포즈를 받아들였고 저희는 나름 인생에 한 번뿐인 결혼식 준비를 차근차근 해나가는 중이었죠. 운이 좋게도 예식장은 저희 커플이 원하는 곳으로 예약이 되었고 신혼집에 살림살이들도 하나둘 들어섰고 이제 신혼여행지만 선택하면 우리 2사람의 결혼식 준비는 얼추 되어가는 셈이죠. 저는 결혼 후에는 부산에서 다니던 직장은 그만두고 서울로 완전 삶의 터를 옮길 거라서 회사에서는 인수인계를 하던 중이었죠. 그러던 중 갑자기 예비 시댁에서 저와 함께 일본 여행을 가자고 하더군요. 우리 엄마가 자기랑 나랑 일본으로 여행 가자는데? 결혼 전에 가는 것도 큰 추억이 될 거라고 말이야. 뭐? 여행? 시어머니랑? 나 좀 불편한데? 그리고 결혼하면 시댁 식구들하고 여행 갈 기회도 생길 텐데 굳이 결혼 전에 불편하게 꼭 가야 해? 난 아직 어색한데. 자기야, 같이 가자. 비행기랑 숙소는 엄마가 다 비용 지불하신다니까 가볍게 우리 둘은 몸만 갔다 오자. 정말 엄마 말대로 결혼 전에 좋은 추억이 될 거야. 우리 결혼 전에 외국 여행은 한 번도 안 가봤잖아. 근데 왜 일본이야? 가까워서? 글쎄, 우리 엄마는 일본 좋아하시더라. 일본 여행은 1년에 5-6번은 꼭 다녀오셔. 그 정도면 자주 가시는 편이지? 참, 패키지 여행 아니고 자유여행이야. 훨씬 재미있을걸? 저는 숫기가 없어서이기도 하고 시부모님과 여행은 왠지 불편할 것도 같아서 선뜻 가겠다는 말을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대답을 못하고 어정쩡하게 있었죠. 불편할 게 뭐 있어. 어차피 결혼하면 서로 가족이 될 건데 미리 예행 연습한다고 생각하고 가자. 나 엄마한테 같이 간다고 말씀드린다. 그렇게 저는 예비 시댁과의 일본 여행을 수락했죠. 처음엔 저와 예비 신랑과 예비 시어머니와 예비 시아버지 이렇게 4명이 가기로 했던 여행인데 멤버가 바뀌게 되었어요. 예비 시아버지와 예비 신랑이 갑작스럽게 지방 출장을 가게 되어서 일본 여행을 가지 못하게 된 거죠. 대신 예비 형님이 예비 신랑과 예비 시아버지의 자리를 하게 되었어요. 사실 예비 시어머니와 저 이렇게 둘만 가려고 했는데 예비 형님이 같이 가자고 했다고 하더군요. 예비 형님은 직장인이신데 이번 2박 3일의 일본 여행 일정을 위해 주말을 포함해 하루는 연차를 냈다고 해요. 제가 가니까 꼭 가고 싶다면서 아이는 친정에 맡기겠다고 하더군요. 예비 형님이 왜 일본 여행을 함께 가려고 하는지 솔직히 잘 이해가 가지 않았어요. 그런데 저는 예비 시부모님보다 예비 형님이 더 불편하고 어색한 거예요. 사실 예비 형님에 대한 첫인상이 저는 별로였거든요. 몇 달 전에 예비 신랑이 예비 아주버님과 예비 형님 이렇게 4명이서 밥을 먹자고 하더군요.
상견례 전에 먼저 인사를 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자리에 갔는데 이게 웬걸요? 처음 보자마자 예비 형님이 저를 불편하게 하더라고요.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마치 옷과 제 가방과 신발 등의 브랜드를 보는 것 같았어요. 기분이 상해 있었는데 거기다 대고 저에게 그러더군요. 그럼 결혼하고는 회사 관두는 거야? 부산이 본사라면 서울에는 사무실이 없겠네? 난 말이야, 대기업에 다니고 있어서 내가 지방으로 간다고 하면 정근도 가능한데. 물론 간단한 시험을 봐야겠지만. 어떡하냐, 동서? 그 나이에 집에서 빈둥거릴 수도 없고. 새로 직장 잡아야겠다. 면접 보고 입사하고 새로 일 익히랴, 직원들도 사귀랴 바쁘겠다. 혼자서 질문하고 혼자서 대답하는 예비왕님이 제 스타일은 아니었어요. 순간 마음속으로 결혼하고 나면 거리를 좀 둬야겠구나 생각했죠. 예비형님의 말에 제가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자 예비형님은 또 혼자서 주저리 하는 거예요. 설마 동서 집에서 빈둥거리며 놀려고 그러는 거야? 안 돼. 그럼 여자는 한순간에 팍 퍼진다? 집에 있으면 못 써. 긴장감 떨어져. 아, 혹시 취업이 어려워서 그래? 그럼 내가 자리 좀 알아볼까? 하면서 깔깔거리며 웃는데 이 여자 푼수에 오지랖까지? 하는 생각이 절로 들더군요. 아무튼 그렇게 예비 형님에 대한 인상은 꽝이었어요. 어서 이 자리를 떠나고 싶었는데 예비 아주버님과 예비 신랑이 화장실을 다녀온다면서 함께 나가더군요. 예비 형님과 저 둘만 남게 되었죠. 예비 형님이 또 푼수짓을 하는 거예요. 수경 씨는 우리 도련님 어디가 좋았을까? 왜 결혼할까? 참, 이게 말이에요, 막걸리예요? 예식장 잡아놓고 내일 모레 예식 올릴 신부에게 이게 할 질문이에요? 이 질문에 저는 정말 뻥 쪄버렸죠. 그래서 저도 되물었어요. 형님은 왜 아주버님하고 사세요? 라고 쌀쌀맞게 묻고는 더 이상 예비 형님과는 눈도 마주치지 않았어요. 식당 입구에 들어설 때부터 저를 머리에서 발끝까지 스캔하고 자신이 대기업을 다닌다면서 은근 뻐기고 거기다가 예비 신랑과 왜 결혼하냐며 질문 같지도 않은 질문을 하는 예비 형님이 저는 탐탁지가 않았어요. 그렇게 찜찜한 기분을 안고 존재만으로도 힘든 예비 시어머니와 언제 푼수짓을 할지 모르는 예비 형님과 함께 이렇게 셋이서 일본 여행을 가기로 했죠. 그런데 생각보다 이 여행에 좋은 점도 있더라고요. 아무것도 신경 쓰지 않아도 되니까요. 그리고 공짜니까요. 예비 시어머니께서 비행기 티켓이며 여행 가이드며 모든 걸 예약하셨어요. 전 그야말로 제 짐만 들고 인천공항으로 갔죠. 이렇게 편한 여행을 괜히 안 간다고 했었네? 속으로 생각하면서요. 그렇게 비행기에 올라 일본 나리타 국제공항에 내리기 전까지는 모든 게 좋았죠. 일본 나리타 국제공항에 도착하니 일본인 여자 가이드가 마중을 나와서 저희를 반겨주더군요. 일본 가이드의 이름은 나나코. 나이는 정확하게 말하지 않았고 예비 형님과 저와 비슷한 또래라고만 하더군요. 일본인인데 한국말을 한국인보다 더 잘했어요. 그리고 예비 시어머니와는 무척이나 잘하는 사이 같아 보였어요. 이때까지만 해도 하나도 나쁠 게 없었어요. 그렇게 저희 일행은 가볍게 식사를 마치고 도쿄 도심 구경을 시작했어요. 저희는 쇼핑몰에 들어가 화장품을 구입했죠. 그런데 예비 시어머니께서는 물건을 계산할 때면 꼭 가이드를 통해서 구입하라고 하더군요. 구입할 물건은 그냥 저희가 계산을 해도 되는데 말이죠. 가이드한테 사달라고 해? 그래야 싸게 산다. 우리가 사면 바가지야. 관광객 바가지. 너희들도 알지? 일본 가이드와 많이 친해서 그런가 싶기도 하고 아리송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가이드가 물건을 산다고 해서 싼 게 아니었어요. 오히려 더 비싼 거예요. 어머니, 이거 가이드가 산다고 해서 싼 게 아닌데요? 더 비싸요. 그럴 거면 저희가 계산할게요. 그러자 예비 시어머니께서 저에게 화를 내시더군요.
얘는 그게 아니래도 우기네. 이 사람 가이드야. 우리보다 일본 물정을 훨씬 더 잘한다고. 네가 뭘 안다고 그래? 하면서 너 내가 카드 쓰지 말고 엔화 가져오라고 했지? 그 엔화 가이드한테 다 맡겨. 알아서 다 해줄 거야. 어서 주래도? 예비 시어머니는 제 엔화를 뺐다시피 해서 가이드에게 주었어요. 그 전까지만 해도 예비 시어머니는 저에게 참 따뜻하고 친절한 분이셨는데 함께 여행을 와서 보니 제가 알던 사람과는 180도 다른 사람이더군요.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아니 무슨 여행이 물건을 살 때마다 가이드더러 계산을 하라고 엔화를 다 맡겨요? 정말 이상하더군요. 예비 시어머니가 역정을 내는 바람에 저는 어쩔 수 없이 제가 가지고 있는 엔화 모두를 가이드에게 맡겼죠. 뭔가 계속 찝찝한 기분으로 쇼핑을 하다가 날이 저물어 저희는 호텔로 들어가기로 했어요. 그런데 가이드는 호텔을 잡지 않았고 에어비앤비인 거예요. 에어비앤비는 요새 유행하는 숙박 시스템으로 평범한 가정집도 숙박 사이트에 올릴 수 있었기 때문에 일반인들도 자신의 집에 여행객들에게 내줄 수 있는 거죠. 쉽게 말해서 손님이 방을 빌리는 값은 주인에게 지불하고 이를 중개해준 에어비앤비는 수수료를 떼어가는 시스템이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잠잘곳만 있는 호텔과는 다르게 부엌과 베란다도 있는 거죠. 예비 형님과 저는 당황했죠. 당연히 호텔에서 여행 첫날에 피로를 풀 줄 알았으니까요. 어이없는 표정을 짓고 있는데 예비 시어머니 하시는 말씀이 수경아, 저녁 먹자. 배고프다. 어서 차려. 네? 제가 저녁 식사를 차려요? 여기서요? 응. 그러려니까. 예비 시어머니가 저더러 저녁 밥상을 차리라는 거예요. 그럼 이 가이드는 뭔가요? 가이드를 쳐다봤더니 이 가이드는 저녁밥을 차릴 생각도 하지 않고 거실 소파에 앉아서 텔레비전을 켜는 거예요. 정말 저더러 저녁상을 차리라는 거죠. 대체 이 가이드의 정체가 뭘까 싶은데 예비 시어머니가 가이드 옆에 앉더니만 둘이서 농담을 주고받으면서 얘기를 나누는 거예요. 이 그림은 대체 뭐지? 하며 넋을 놓고 보고 있는데 가이드가 저에게 그러는 거예요. 거기 물 좀 가져다 주세요. 냉장고에 생수 있어요. 전 당황했어요. 아니, 가이드가 관광객에게 이래도 되는 거예요? 저요? 지금 저한테 물 가져다 주라고 하신 거예요? 네. 냉장고에 생수 좀 가져다 주시라고요. 귀가 잘 안 들리세요? 저기요. 지금 그게 말이 돼요? 제가 손님이고요. 그쪽이 주인이에요? 라고 말을 하는데 예비 시어머니가 안방에서 나오더니 너 지금 뭐라는 거야? 아니 생수 한 병 냉장고에서 꺼내주는 일이 그렇게 어려워? 네가 냉장고 옆에 있잖아. 그래서 꺼내달라고 하는 모양인데 너도 참 그렇다. 관광객이면 무조건 대접을 받아야 하는 거니? 합리적으로 행동하자. 실리적으로 행동하자고. 예비 시어머니 말에 저는 더 어이가 없었어요. 어머니, 이게 합리적이에요? 실리적이라고요? 이건 아니죠. 아니 어떻게 가이드가 고객에게 뭘 가져와라 시킬 수가 있어요? 가이드 비용 들였을 거 아니에요. 너무나 어이가 없어서 조금은 흥분 상태로 말했더니만 예비 시어머니께서 딱 한마디 하시더니 눈을 치켜뜨시더군요. 무슨 말이 이렇게 많아? 어서 가지고 와. 그러자 옆에 있던 예비 형님이 냉장고에서 생수를 꺼내 가이드에게 가져다 주더군요. 여기요, 드세요. 그러면서 예비 시어머니께 어머니, 제가 가져다 줬으니까 어서 들어가서 쉬세요. 어머니 정말 힘드시겠다. 하고 애교를 부리면서 예비 시어머니를 방으로 모시고 들어가 버리더군요. 저는 어이가 없어서 가이드를 내내 쳐다봤어요. 가이드는 아랑곳하지 않고 생수를 마신 뒤에 소파 위에 다리를 쭉 뻗고는 쉬더군요. 정말 이게 지금 무슨 경우인지 기분이 팍 상해버리더군요. 예비 시어머니는 안방에서 쉬고 계시고 예비 형님은 욕실에서 샤워 중이고 거실엔 가이드와 저 둘뿐이었죠.
가이드가 저를 또 부르더군요. 저기요? 순간 저는 또 당황했어요. 저를 저기요라고 부르는 거예요. 생각해보니 지금까지 저를 부른 적은 없었어요. 아까 생수를 냉장고에서 꺼내달라고 할 때도 거기 물 좀 주세요 하고 저를 부르는 호칭을 생략했거든요. 이걸 대꾸를 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하는데 제가 대답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가이드는 자기 할 말을 이어가더군요. 간단하게 저녁 먹어야 하잖아요. 카레 할 건데 감자 좀 손질하세요. 베란다에 나가면 감자 있거든요. 바로 보일 거예요. 딱 잘라 이렇게 말을 하는데 정말 어이가 없더군요. 그 순간 안방에 계시는 예비 시어머니가 잠이 드셨는지 코 고는 소리가 들리더군요. 그래서 이때다 싶더군요. 제가 왜요? 제가 왜 감자 손질을 해야 하는데요? 그리고 저 감자 손질 같은 거 안 해봤거든요? 그러자 소파에 길게 누워있던 가이드가 벌떡 일어나더니 감자 손질 그 쉬운 것도 못한다고? 그것도 안 해보고 결혼을 한다고요? 아니, 시어머니를 뭘로 보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이라도 해보세요. 세상에 못하는 게 어딨어. 해야지. 빨리 감자 가져오세요. 순간 제 머리가 팍 돌아버렸죠. 당신 지금 우리 어머니가 오냐오냐 한다고 기고만장하는 것 같은데요. 저 손님이에요. 당신은 돈 받고 일하는 가이드고요. 그리고 제가 감자 손질을 해봤든 해보지 않았든 당신이 무슨 상관이에요? 이 사람 웃기는 사람이네. 제가 만만해요? 라고 한 방 쏘아붙이는데 하필 이 타이밍에 예비 시어머니가 안방에서 나오는 겁니다. 뭐야? 왜 이렇게 목소리가 커? 저녁 식사 아직 준비 전이야? 시간이 몇 시인데? 너희들은 그렇다 쳐도 가이드는 얼마나 배가 고프겠니? 하루 종일 우리 수발하느라 말이다. 어서 밥 준비해. 예비 시어머니의 말에 가이드의 얼굴에 미소가 지어지더니 입꼬리가 올라가는 겁니다. 정말 열이 받아서 여기가 한국이라면 나 갈게 하고 이 자리를 떠버렸을 거예요. 저는 할 수 없이 가이드가 말한 대로 베란다에서 감자를 가지고 나와 손질을 시작했죠. 예비 형님도 아무 소리 하지 않고 카레 만드는 일을 도왔어요. 예비 시어머니는 예비 형님과 제가 식사 준비를 하는 걸 확인하고는 가이드를 데리고 안방으로 들어가 버리더군요. 이게 지금 무슨 상황인지 저는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았죠. 저녁 식사를 마치고 설거지까지도 제가 다 마무리하고 이제 씻고 잠을 좀 자려고 하는데 예비 시어머니가 저를 부르더군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얘들아, 오늘 너희들 때문에 가이드 고생 많았다는 거 알지? 가이드 마사지 좀 해주고 목욕할 때 등 좀 밀어줘라. 혼자 사는데 언제 등 밀어봤겠니? 저는 깜짝 놀랐어요. 제가 뭘 잘못 들은 줄 알았어요. 예비 시어머니는 저의 그런 표정을 읽었는지 한마디 하시더군요. 뭘 그리 놀래? 같은 여자끼리. 아니 어머니, 같은 여자여도 말이죠. 어떻게 처음 보는 사람 등을 밀어줘요. 전 못해요 어머니. 못할 건 뭐 있니? 그리고 뭘 처음 봐? 오늘 하루 종일 함께 있었으면서. 와, 지금 이게 무슨 소린지 저는 아무 소리도 못하고 처음 보는 가이드의 등을 밀어주었어요. 대체 이게 무슨 시츄에이션입니까? 관광객이 가이드 수발을 다 들고 말이죠. 살다 이런 일은 정말이지 처음 겪어봤어요. 아니요? 이런 일을 겪은 사람은 아마 이 세상에 아무도 없을걸요? 심지어 가이드는 예비 시어머니와 함께 안방에서 둘이 잠을 자더군요. 1년에 대여섯 번 일본 여행을 다녀서 이 가이드와 친하다곤 하지만 그래도 남인데 어떻게 가이드 앞에서 며느리를 이렇게 대접할 수가 있나요? 저 무남동녀 외동딸로 대접받고 살았고 어딜 가든 해야 할 말은 위아래가 있든 말든 참지 않고 하는 사람인데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할지 분이 풀리지 않았어요. 성격 같아서는 가이드 참교육을 시키고 싶었지만 결혼 전 예비 시어머니를 모시고 여행을 온 터이기도 하고 가이드는 일본인임에도 불구하고 한국말을 한국 사람보다 더 잘하는데 저는 곤니찌와 아이시테루 같은 일본어밖에 모르는데 어떡합니까?
설사 일본어를 모른다 쳐도 어떻게든 비행기표는 끊어 한국은 갈 수 있지만 그래도 참았어요. 결혼이라는 일륜지 대사를 앞두고 있는데 큰 소리 나면 저만 손해일 것 같아서요. 처음부터 결혼 전 예비 시어머니와의 해외여행은 불편하다고 딱 잡아뗄 것을 왜 따라와서는 제가 이런 수모를 겪어야 하는지 제 발등을 찍고 싶었어요. 그렇게 저는 남은 여행 기간도 예비 형님과 함께 예비 시어머니와 가이드를 모시고 끌려다니듯 일본 여행을 다녔어요. 비행기표와 숙박비를 대줘서 돈도 굳고 편할 줄 알았더니만 이건 뭐 예비 형님과 저에게 가고 싶은 곳이 어디냐는 의사 한번 물어보지 않고 그저 의사소통이 안 된다는 이유로 예비 시어머니와 가이드가 가고 싶은 곳으로 예비 형님과 저를 끌고 다녔죠. 게다가 쇼핑 비용은 배로 들고요. 여기다 한 가지 더, 예비 시어머니와 가이드가 뭘 사면 그건 온전히 제가 들어야 하는 짐꾼 역할에 몸도 마음도 피곤한 데다 예비 시어머니는 마치 저에게 돈을 맡겨놓은 듯이 예, 이거 계산해라 하시면서 제가 카드 결제를 하도록 유도하셨어요. 현금은 모두 가이드에게 있는 걸 아시면서요. 저는 완전 멘탈이 붕괴되어 버렸어요. 예비 신랑이 저에게 여행 재밌냐며 문자 메시지를 보내오고 전화도 걸어왔지만 통화할 기분이 아니었어요. 그저 예비 신랑이 원망스러울 뿐이었죠. 그렇게 2박 3일의 일정을 마치고 저희는 한국으로 돌아가기 위해 일본 나리타 국제공항을 도착했죠. 이제는 이 가이드와 빠이빠이 하는구나 생각하니 속이 다 시원하더군요. 가는 마당에 뭐 기분이 좋다고 가이드와 인사를 나눕니까? 예비 시어머니는 가이드의 손을 잡고 눈시울을 붉히던데 저는 인사조차도 하기가 싫어서 뒤로 빠져버렸어요. 그리고 다시는 예비 시어머니와 일본 여행을 오지 않을 거라고 다짐을 했어요. 그렇게 가이드가 돌아가고 한국에 들어갈 비행기 티켓팅을 모두 하고 저는 공항 로비에 퍽 하고 주저앉아 버렸어요. 이게 몸이 힘든 것보다도 엉뚱한 곳에 신경을 쏟았다가 내려놓으니까 온몸의 긴장이 훅 하고 풀려버리더군요. 그런데 여기서 퍼지면 안 될 것 같아서 일단 화장실에 가서 손도 좀 깨끗하게 씻고 기분을 다시 정리하자 싶어서 화장실로 갔죠. 그런데 예비 형님이 동서, 화장실 가? 나랑 같이 가자 하면서 저를 따라오시는 거예요. 와, 시댁이라는 게 이런 건가? 화장실이라도 좀 혼자 가서 편히 쉬자. 속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화장실로 막 들어갔는데 예비 형님이 주변을 살피더니 제 손을 잡아 끌고서는 화장실 제일 귀퉁이로 저를 끌고 가는 거예요. 형님, 왜요? 왜 그러시는데요? 이거 놓고 가요. 놓고 얘기하시라니까요? 하마터면 저는 그 자리에 엎어질 뻔했죠. 그런데도 예비 형님은 아랑곳하지 않고 주변에 누가 있나 없나를 확인해 보더니 동서, 이 결혼 엎어버려. 그래도 동서까지 목숨 위험해질 수 있어. 하는 겁니다. 이게 대체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더군요. 목숨이 어쩐다뇨? 위험해진다뇨? 그게 무슨 말이에요? 제 물음에 예비 형님은 대답하지 않고 손에 들고 있던 소형 카메라 같은 걸 보여주더군요. 그러고는 가방 안에서 노트북을 꺼내더니 이 소형 카메라와 연결을 해서 영상 하나를 보여주려고 하더군요. 그런데 막 영상을 틀려고 하는데 예비 시어머니께서 전화를 하셨어요. 예비 형님은 일단 전화부터 받으라는 신용을 하더군요. 너희들 어디야? 얼른 와. 나 혼자 있다. 그러자 예비 형님이 제 전화기를 뺏어서는 동서 지금 큰일 보고 있어서요. 제가 동서 핸드폰 가지고 있어서 받았어요. 어머니, 동서 나오면 같이 갈게요. 조금만 기다리세요. 라고 예비 형님은 둘러댔어요. 그리고 예비 형님은 다시 영상을 틀었죠. 저는 영상을 보고 놀라 입을 틀어 막았어요. 놀라 자빠지는 줄 알았죠. 이 어이없음과 분노와 황당한 감정들을 감출 길이 없었어요. 예비 형님은 저를 진정시켰고 예비 시어머니를 만나면 평상시처럼 대하라고 조언하더군요. 겨우겨우 제 감정을 추스르고 예비 형님과 저는 화장실에서 나와 예비 시어머니가 있는 곳으로 갔죠. 너희들 왜 그렇게 사람 오래 기다리게 하니? 둘 다 변비 있는 거야?
라고 하셨지만 예비 형님도 저도 아무 대답을 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저희 일행은 한국으로 가는 비행기에 올라탔죠. 그런데 아무리 생각을 해도 제 감정이 정리가 되질 않는 거예요. 표정 관리도 안 되고요. 혼자서 좀 조용히 생각을 정리하려는데 예비 시어머니는 제 속도 모르고 왜 그리도 말을 거는지. 이 사진 봐라. 가이드 참 보면 볼수록 참해. 이쁘지? 빨리 좋은 남자 만나서 가정 이루고 살면 내가 마음을 놓을 텐데. 그럼 참 좋을 텐데. 라며 자꾸 말을 거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하는 말이 우리 한 달 뒤에 또 일본 여행 오자. 너랑 오니까 난 참 좋다. 나나코 같은 싹싹한 가이드가 있으니 얼마나 편하니? 다음에도 나나코랑 너랑 나랑 이렇게 셋이서 자주 같이 오자꾸나. 너 이제 결혼하면 직장도 없잖아. 집에 매일 있을 거잖아. 예비 시어머니가 얼굴에 쓴 가면이 어찌나 가증스럽던지 순간 저는 열이 팍 받아버렸어요. 제 감정을 억누르며 참고 있는데 이 미친 여편네가 기어이 제 화를 밖으로 끄집어내려는 거예요. 참자 했지만 끝내 한마디를 하고 말았어요. 나나코가 가이드라고요? 제가 보기엔 정말 상전이던데요? 저 다시는 어머니랑 일본 여행 안 올 거예요. 왜요? 또 제 돈 쓰게 하고 저 머슴처럼 부려먹으시려고요? 그럼 가이드가 왜 필요한데요? 제 말이 끝나자 예비 시어머니가 어이없다는 듯 눈을 동그랗게 뜨시더라고요. 얘가 지금 뭔 소리를 하는 거야? 나나코가 언제 네 돈을 쓰고 부려먹었다는 거야? 얘 큰일 할 소리 하네? 하며 예비 시어머니는 딱 잡아떼려고 하더군요. 그 순간 안내방송에서 곧 우리의 비행기가 이륙한다는 내용이 흘러나오더군요. 비행기가 출발하기 전 저는 뛰쳐나와 버렸어요. 예비 시어머니 옆자리에서 2시간 동안 비행을 할 자신이 없었거든요. 나가는 제 뒤에서 예비 시어머니가 뭐 하는 짓이냐 라며 저를 불러세웠지만 저는 들은 척도 하지 않고 비행기에서 내려버렸죠. 주변의 승객들도 스튜디오스도 당황하는 눈빛이었어요. 그 와중에 예비 형님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어머니, 제가 동서 데리고 들어올게요. 여기 계세요. 하고는 동서! 하면서 제 뒤를 뒤쫓아오더군요. 사실 예비 형님도 예비 시어머니와 함께 이 비행기를 타지 않으려는 속셈이었어요. 제 핸드폰과 예비 형님 휴대폰에 예비 시어머니는 전화를 번갈아야 됐지만 우린 둘 다 전화를 받지 않았어요. 그리고 비행기가 이륙하자 더 이상 연락이 오지 않더군요. 저는 몇 시간 후에 부산으로 가는 비행기에 몸을 실었어요. 예비 형님은 제 기분을 이해하는 듯 본인은 알아서 서울로 돌아가겠다고 하더군요. 그렇게 저는 예비 형님과도 따로 비행기를 타고 한국에 돌아왔죠. 그리고 이틀 뒤에 시댁이 초토화돼 버렸어요. 이제부터 그 얘기를 시작해 볼게요. 사실 일본 여행에서 만난 일본인 가이드 나나코는 예비 시어머니의 친딸이었어요. 예비 시어머니가 일본 여행을 1년에 5번 가야 했던 이유는 딸을 보러 가기 위함이었어요. 박복하게도 나나코는 자신이 10살일 때 아빠도 잃은 고아거든요. 그러니 예비 시어머니 마음이 그 딸에게 가 있을 수밖에요. 90년대 한국 미혼 여성들이 일본 농촌 총각들에게 시집을 가던 시절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때는 일본이 한국보다 월등히 잘 살았던 시대라고 해요. 그래서 일본 농촌 총각과 한국 여성의 결혼이 매년 늘어났다고 해요. IMF 이후로는 두드러지게 증가세를 보였다고 해요. 그리고 1986년부터 1991년 사이 일본은 버블 경제로 세계적으로 아주 호황이었다고 해요. 그때 일본은 세계적으로 아주 잘 사는 나라 이미지였는데 그때 당시 국제결혼 브로커들이 이런 이미지를 이용해서 일본 농촌 총각과 한국 여성들의 결혼을 부추겼다고 해요. 예비 시어머니는 IMF 이전이던 1990년에 일본 농촌으로 시집을 간 케이스인 거죠. 그런데 결혼을 해서 일본 농촌에 가보니 현실과는 많이 달랐대요. 일본 농촌은 완전 한국 시골보다 더한 깡시골이더래요. 그러니 희망을 가지고 떠난 한국 여성들의 후회가 심할 수밖에요. 농촌 일이 오죽 힘이 드나요?
게다가 낯선 타지에서 언어도 통하지 않는데 생활이 얼마나 힘이 들었겠어요. 그래서 참다 도망을 친 한국 여성들도 꽤나 있었다고 해요. 그때 그 여성 중에 하나가 예비 시어머니였어요. 예비 시어머니는 아이를 낳자마자 그 틈을 타서 뒤도 돌아보지 않고 한국으로 도망을 와버렸다고 해요. 예비 시어머니는 한국에 돌아오자마자 개명을 했다고 해요. 그리고 쌍꺼풀 수술을 진하게 해서 인상도 바꿔버렸다고 해요. 그러고는 마치 초혼인양 속여서 예비 시아버지와 결혼을 한 거죠. 그런데 운이 좋게도 예비 시아버지는 집안 대대로 내려오는 가업이 있었다고 해요. 바로 지금 제 예비 신랑과 함께하고 있는 조명 사업이에요. 조명을 생산하고 전국의 유통망까지 갖추고 있죠. 한국에 돌아온 예비 시어머니는 엄청나게 인생이 풀려버린 거죠. 예비 시아버지의 재력 덕분에 예비 시어머니는 모든 사람이 부러워하는 안방마님으로 살아가는데 가슴 한편에는 일본에서 자신이 낳았던 딸이 눈에 밟힌 거죠. 일본의 농촌 생활과 일본 남편이 싫어서 도망을 쳤지만 시간이 갈수록 자신이 낳은 딸에 대한 안쓰러움과 죄책감에 시달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본에서 낳은 딸을 수소문해서 찾게 되었고 이렇게 연락을 하며 지내게 된 거죠. 자신이 일본에서 낳은 딸을 만난다는 것을 예비 시아버지도 예비 시아주버님도 예비 신랑도 전혀 모르고 있죠. 이건 예비 시어머니의 엄청난 비밀이니까요. 그런데 예비 형님은 어떻게 알게 되었을까요? 하루는 예비 시어머니가 예비 형님더러 은행 통장 정리를 부탁했다고 해요. 예비 시어머니가 아르바이트를 갈 시간이라서 꼭 부탁한다면서 예비 형님에게 통장을 주었대요. 예비 형님은 예비 시어머니 말대로 은행에 가서 통장 정리를 했는데 우연찮게 무언가를 보게 되었다고 해요. 누군가에게 예비 시어머니가 정기적으로 돈을 보내고 있더래요. 돈을 받는 이의 이름이 아주 독특해서 보게 된 거죠. 돈을 받는 사람의 이름은 다름 아닌 찔레꽃이었다고 합니다. 다달이 보낸 금액은 100만 원. 적지 않은 큰 돈이죠. 그걸 본 순간 예비 형님의 머리가 갸우뚱거려지더래요. 대체 누군데 한 달에 100만 원씩을 보낼까 하고요. 예비 시어머니는 예비 시아버지의 재력이 탄탄함에도 불구하고 언제부터인가 하루에 5시간씩 동네 식당에서 설거지를 아르바이트를 하셨어요. 나 하루 종일 집에 있기 지루해서 하루 5시간씩 식당에서 설거지 아르바이트 한다. 그래서 받은 월급은 후원단체에 기부해. 집에 있으면 뭐하니? 맨날 텔레비전이나 보고 쓸데없어. 예비 형님 머릿속에 예비 시어머니가 하셨던 그 말씀이 생각나서 찔레코치란 이름이 후원단체 이름인 줄 알았대요. 그렇게 넘어갔는데 그러다 예비 시어머니가 예비 형님에게 결정적으로 딱 걸려버린 거죠. 예비 시아주버님이 친구에게 좀 많은 양의 블루베리를 선물 받았는데 양이 너무 많아서 부담스럽더래요. 그래서 예비 시부모님과 나눠 먹으려고 블루베리를 챙겼더래요. 예비 형님은 시댁에 가기 전엔 미리 전화를 드리고 가기 때문에 그날도 집에서 출발하기 전에 블루베리 좀 가져다 드리겠노라고 예비 시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죠. 그런데 그날따라 예비 시어머니가 아주 오래 누군가와 통화를 하더래요. 집에 가겠노라고 말씀은 못 드리고 시댁 집 앞은 거의 다 왔고 예비 형님은 시댁에 들어갈 것도 아니고 과일만 전해주고 다시 돌아올 거였기 때문에 예비 시댁문을 혼자서 연 거죠. 비밀번호를 알고 있는지라 현관문을 스스럼 없이 열고 들어갔는데 그런데 깜짝 놀랄 소리를 들어버린 거죠. 예비 시어머니가 이상한 통화를 하고 있더랍니다. 예비 시어머니는 예비 형님이 집안에 들어온 것도 모르고 하던 얘기를 계속 하고 있고요. 한 달에 100만 원도 너무 힘들어요. 150은 안 돼요. 제발요. 동네 식당 다니면서 5시간씩 설거지하고 야채 다듬어서 번 돈이에요. 지금 몸이 안 좋아서 더 이상 시간을 늘려 일할 수는 없어요. 제가 몸이 좀 괜찮아지면 아르바이트 시간을 늘려서 그때 150씩 보낼게요. 당분간 조금만 참아주세요. 예비 시아버지가 야근이 잦다 보니 밤늦게 들어올 때가 많은데
예민한 성격인데다가 갱년기가 오면서 예비 시아버지 들어오는 도어록 소리에도 예비 시어머니가 잠에서 깼더래요. 그러고는 다음날 아침까지 잠을 이루지 못하는 일이 많아서 도어록 음량 소리를 일부러 줄여놓았다고 해요. 그래서 통화에 집중하고 있던 예비 시어머니는 예비 형님이 들어오는 소리를 전혀 듣지 못했던 거죠. 예비 시어머니는 계속해서 누군가에게 애원을 하더래요. 150 맞춰드릴게요. 대신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부탁을 넘어 애원을 하던 예비 시어머니는 잠시 상대방이 얘기를 듣더니 울먹이더래요. 제발 우리 나나코에게만은 해코지하지 말아주세요. 부탁이에요. 그 어린 게 태어나자마자 엄마를 잃었어요. 10살의 아버지마저 잃고 고아원에서 자란 아이예요. 그럼 불쌍한 애한테 또 상처를 줄 순 없어요. 제 딸에게만큼 몹쓸 짓은 안 돼요. 제가 몸이 좋아지면 일 더해서 곧 150씩 보낼게요. 제발요. 정말입니다. 저 아시잖아요. 이날 이때까지 한 번도 날짜 거르지 않고 100만 원씩 꼬박꼬박 보내드렸잖아요. 몇 달만 참아주세요. 제가 곧 일 시작해서 150만 원씩 다달이 넣어드릴게요. 이렇게 예비 시어머니는 자신의 딸에게 해코지하지 말라고 애원을 하더래요. 예비 형님은 이게 무슨 소리인지 처음엔 감을 잡지 못했대요. 이 집안에는 아들만 2명인데 딸이라고? 그리고 딸 이름이 나나코라고? 이게 대체 무슨 귀신 씨나라 까먹는 소리야? 그러다가 머리가 돌아간 거죠. 낯설지 않은 나나코라는 이름이 누구인지 기억이 나버린 거죠. 맞아? 시어머니와 일본 여행 갔을 때 그 가이드 이름이 나나코라고 했지? 예비 형님의 머릿속에 모든 아기가 맞아떨어져 버린 거죠. 그런데 결정적인 증거가 없었던 거죠. 예비 형님도 마찬가지로 저처럼 딱 한 번 예비 시어머니와 일본 여행을 다녀온 뒤에 2번 다시는 가지 않기로 맹세를 했다고 해요. 이번 여행에서처럼 가이드인 나나코는 상전이고 예비 형님을 아주 아래껏 뿌리듯 부려먹었으니까요. 그런데 결정적인 증거를 잡으려고 이번 일본 여행을 자청했고 초소형 카메라도 구입을 한 거라고 해요. 예비 형님이 찍은 소형 카메라 안에는 예비 시어머니와 가이드 나나코가 안방에서 2사람만 은밀하게 나누는 대화가 고스란히 담겨버렸죠. 우리 딸은 누구 닮아 이렇게 이쁘니? 이렇게 이쁜 모습을 어릴 적 보지 못해서 너무 서운하구나. 무슨 그런 소리래. 난 엄마가 나를 찾아준 것만으로도 행복해. 어린 시절이 뭐가 중요해. 지금이 중요하지. 참, 일은 힘들지 않니? 엄마가 조금만 여력이 된다면 너 일하지 않고 편하게 살게 해주고 싶은데 지금은 어려워. 조금만 참자. 서울 남편 죽으면 내 재산 한몫 챙겨서 올 테니까. 그때 같이 살자. 엄마가 너 고생 안 하고 살게 해줄게. 엄마, 말만 들어도 행복하다. 엄마 사랑해요. 예비 형님은 첫 번째 여행을 갔을 때도 예비 시어머니와 나나코와 안방을 쓰면서 밤새 두런두런 얘기 나누는 소리를 들었기 때문에 이번 여행에도 2사람이 안방에서 함께 지낼 거라 생각하고 2사람 몰래 초소형 카메라를 안방에 설치해 놓은 거였어요. 이 초소형 카메라는 카메라처럼 보이지도 않은 데다가 워낙 초소형이라서 2사람은 전혀 눈치를 채지 못한 거였죠. 예비 형님과 제가 잠든 시간에 예비 시어머니와 나나코는 낮은 목소리로 늦은 밤중에까지 두런두런 이야기를 나눴는데 원체 초소형 카메라의 성능이 좋아서 그 작은 목소리로 말하는 것까지 다 녹음이 되었죠. 정말 성능 좋다. 비싼 만큼 제값을 하네. 예비 시어머니가 나나코 앞에서 구구절절 과거 얘기부터 지금의 속마음까지 얘기하는 게 다 녹음이 되었고 저는 그 내용을 일본 나리타 국제공항 화장실에서 예비 형님이 노트북으로 연결해 들려주어서 모두 들었던 거죠. 저는 그때 경악을 금치 못했어요. 도저히 감정 조절을 할 수가 없었죠. 동서? 나 이상한 여자로 생각했지. 결혼도 하지 않았는데 동서 시집살이 시킨다고 생각했지? 네, 조금요. 내가 왜 이 집안에 시집 오지 말라고 한 줄 알아? 시어머니가 나도 동서처럼 일본 여행 데리고 간 이유가 같았어. 가이드한테 돈 주라고. 물건도 강매시키고
그리고 가이드비 외에도 돈을 더 챙겨주라고 하지. 시아버지가 돈이 많긴 하지만 시어머니에겐 많이 주진 않아. 딱 생활비만 주지. 그래서 아르바이트도 하는 거야. 안 그럼 시아버지가 재산이 있는데 몰래 빼다 줬겠지. 저는 깜짝 놀랐어요. 이번 일본 여행에서 동서가 본 건 아무것도 아니야. 내가 그랬지? 여기 시집 오면 죽을 수도 있다고. 그 말이 무슨 뜻이냐면 나 첫 아이 임신했을 때 시어머니가 태교 여행으로 일본을 가자고 하더라. 너무 고마웠지. 그런데 내가 임신 중독증에 걸려버렸지 뭐야. 의사는 임신 24주에는 무리라면서 장거리 여행은 절대 안 된대. 무리해서는 안 되니까 안정을 취하라고 하더라고. 나도 첫 아이라 경험이 없어서 몹시 불안하고. 그래서 시어머니한테 말씀드렸어. 태교 여행 신경 써주셔서 감사하지만 임신 중독증이라서 안 될 것 같다고. 그랬더니 한 입 가지고 두 말 한다고 화를 버럭 내시는 거야. 시어머니는 나를 무시하냐면서 말이야. 그래서 할 수 없이 따라 나섰지. 그렇게 여행을 갔으니 내가 몸이 안 좋으니까 나를 좀 생각해 둘 줄 알았어. 근데 이게 웬걸? 그 몸으로 나는 시어머니와 나나코 수발까지 들었어. 그때 나나코가 인쇄소에서 일을 할 텐데 잔업 남은 걸 나더러 대신하라는 거야. 인쇄소에 나를 밀어두고 두 사람은 놀러 가버린 거 있지? 나는 인쇄소 잉크 냄새 맡아가면서 대신 일을 하고 두 사람은 재밌게 놀다 오더라고. 그때 난 내 아이를 잃겠구나, 유산되겠구나 생각하고 눈물을 흘렸어. 신혼초라서 끽소리도 못하고 당했던 거야. 예비 형님은 당시를 떠올리면서 눈물을 펑펑 쏟아내더군요. 그러고는 계속해서 말을 이어나갔어요. 만약 그때 내 아이가 잘못됐더라면 나 가만히 있지 않으려고 했어. 그런데 다행히도 우리 아이가 건강하게 잘 자라주었어. 예비 형님은 감정을 추스르고 다시 말을 이어나갔어요. 시어머니에게 숨겨놓은 딸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는데 심증만 있고 물증이 없잖아. 증거가 없는데 누가 내 말을 믿겠어. 그래서 이번 여행을 벼른 거야. 증거 잡으려고. 그런데 다행히도 이번 여행에서 확실하게 그 증거가 많이 나와줬잖아. 빼도 박도 못하게 말이야. 아예 일본에 들어가서 딸과 살려고 시아버지 돌아가실 일만 기다리는 것 같아. 투수형 카메라 안에는 예비 시어머니의 앞으로의 계획이 담겨 있었어요. 남편 죽으면 나 일본 와서 너랑 살란다. 그 사람 돈이 얼마나 많은 줄 아니? 회사 건물만 해서 몇십억이야. 한국에 있는 두 아들들은 이 사업만 물려받아도 평생은 먹고 살아. 그러니 나는 남편 현금하고 지금 살고 있는 집 팔아서 네 곁으로 올 거야. 마음 같아선 남편 회사 싹 팔아서 그 돈 널 주고 싶지만 내가 그럴 힘은 없다. 그게 아쉬워. 예비 시어머니의 숨겨진 딸이 있다는 것을 안 것만으로도 머리가 터질 것 같았는데 예비 시아버지가 죽은 뒤에 일본에 가서 살 거라는 계획까지 듣고 나니 정말 감당하기가 힘들었어요. 그땐 솔직히 예비 신랑에게 전화를 걸어서 모든 것을 말해버리고 싶었어요. 혼자서 감당하기가 너무 힘들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제가 일본 공항에서 서울로 가는 비행기에서 내렸을 때 예비 형님은 제가 인천공항을 가지 않고 부산으로 갈 수 있도록 비행기표를 준비해 주었어요. 처음 이 사실을 알았을 때 예비 형님과 제 마음도 같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대요. 그래서 제 곁에 있어주고 싶었대요. 그리고 또 하나 예비 형님은 예비 시어머니가 두 얼굴로 뻔뻔하게 사는 증거를 잡고 나니 예비 시어머니가 역겹더래요. 같은 공간에 있고 싶지가 않았대요. 한순간도 같은 공간에 있기가 싫어서 예비 시어머니와 다른 비행기를 타고 각각 한국에 들어가려고 했대요. 그래서 부산으로 가는 제 비행기표도 끊어놓은 거였대요. 예비 형님으로부터 저는 모든 이야기를 듣고 나서 이 결혼을 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깊은 고민에 빠졌어요. 몇 번을 제 가슴에게 물어봤는데 저는 이 일을 겪고도 여전히 예비 신랑을 아주 많이 사랑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던 중 예비 형님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어요. 동서? 놀라지 말고 들어. 오늘 오전에 시댁 완전 초토화됐어. 내가 시아버지와 남편 앞에서 일본에서 찍은 영상을 까버렸거든.
그리고 시어머니 협박하는 찔레꽃인가 뭔가 하는 여자도 정체가 밝혀져 버렸어. 시어머니가 일본인이랑 결혼했을 때 결혼 주선한 브로커가 있었듯이 반대로 한국 여자들을 일본 농촌에서 도망치게 도와주는 브로커들이 있었대. 그 사람을 이름 대신 찔레꽃이라고 부른다는 거야. 찔레꽃은 시어머니뿐만 아니라 일본 농촌에서 적응하지 못하고 시들어가는 한국 여성들에게 접근해서 돈을 요구한 뒤에 탈출을 도와주었대. 그때 당시 시어머니 부모님은 집을 팔아서 찔레꽃에게 돈을 주고 시어머니를 탈출시킨 거였대. 그렇게 한국으로 도망쳐 나와서 시어머니는 이름을 바꾸고 쌍꺼풀 수술을 해서 인상을 바꾼 거야. 그리고 사는 곳도 옮겨서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다시 태어난 거지. 그리고 운이 좋게 시아버지 만나 결혼해서 두 아들 낳고 산 거야. 그런데 세월이 흘러 시아버지와 낳은 두 아들도 잘 자라고 돈도 많으니 걱정거리가 없잖아? 그래서 일본에서 한국으로 도망쳐 나올 때 도와준 브로커 찔레꽃을 다시 찾았다는 거야. 찔레꽃이 시어머니가 일본에서 낳은 딸을 찾는 건 식은죽 먹기였다나? 시어머니는 찔레꽃에게 거액의 돈을 주고 딸을 찾았는데 그런데 이 찔레꽃이 마음을 바꾼 거지. 시어머니가 제법 돈 많은 남자와 결혼해서 잘 사는 걸 알아버렸거든. 그래서 약속과 다르게 많은 돈을 요구하더래. 그런데 시아버지가 돈을 줄 사람이 아니잖아? 금전 부분에 있어서는 얼마나 철저하신데. 찔레꽃은 시아버지의 사업장을 알아냈고 시어머니가 사는 집 그리고 두 아들의 휴대폰 전화번호까지도 알아낸 거야. 그래서 시어머니는 가진 건 모두 팔아서 찔레꽃에게 돈을 해주고 봉사활동한다면서 식당에서 아르바이트하면서 다달이 찔레꽃에게 100만 원씩을 상납하고 있었던 거야. 예비 형님은 그간 예비 시어머니에게 당한 일들이 얼마나 가슴속 깊이 쌓였는지 예비 시아버지 앞에서 예비 시어머니가 깨지는 모습을 직접 눈으로 보고 싶었대요. 그리고 그 광경을 직접 보러 갔는데 아주 가관이더래요. 예비 형님이 생각한 것 이상으로 예비 시아버지는 분노하더래요. 평생을 속고 살았으니 얼마나 허망하겠어요. 예비 시어머니 입장에서는 입이 두 개라도 할 말이 없죠. 미안하다, 죄송하다 하면서 눈물만 흔들 뿐이었대요. 예비 시아버지는 얼마나 분했는지 예비 시어머니를 그대로 쫓아버렸대요. 짐 챙길 시간도 주지 않고 입고 있던 옷 그대로 말이죠. 예비 형님은 이 모습을 보는데 너무나도 시원하고 통쾌하더랍니다. 예비 신랑은 제품에 안겨서 펑펑 울었어요. 엄마를 외치면서요. 예비 신랑은 저에게 아무 말하지 않았지만 제품에 안겨서 1시간은 좋게 넘게 울더군요. 저 역시 그런 예비 신랑에게 어떠한 말도 해주지 않았어요. 지금 이 순간은 말보다도 마음으로 느껴질 수 있는 공감이 우선이란 생각이 들더군요. 그 후로 예비 시아버지는 법적으로도 예비 시어머니를 떨쳐내버렸죠. 예비 시어머니는 위자료 한 푼도 받지 못한 채 그대로 이 집안을 떠날 수밖에요. 그 후 예비 시어머니는 어디서 지내는지 아무도 몰라요. 예비 아주버님에게도 예비 신랑에게도 단 한 통의 연락도 없었으니까요. 예비 형님과 저는 가끔 이런 얘기를 주고받죠. 시어머니 일본에 계시겠지? 나나코랑 잘 지내시겠지? 근데 나나코가 받아줄까? 시어머니 모일뿐인데? 아마 그곳에서도 아르바이트 하시려나? 그 후로 저는 예비 신랑과 결혼식을 올렸어요. 예식장에서 시어머니의 자리는 빈 공석이었고 시아버지만 자리를 해주셨죠. 저는 지금 형님을 마치 시어머니 모시듯 깍듯하게 모시고 살고 있어요. 친구보다도 더 친한 절친이죠. 둘이서 가끔 시원한 맥주 한 잔씩을 할 때면 시어머니를 안주 삼아 얘기하죠. 예비 형님은 예비 시어머니에게 심하게 당했으니 좋지 않은 감정들이 아직도 많이 남아있죠. 하지만 저는 예비 형님 덕분에 그나마 심하게 당하지 않았죠. 일본 여행 갔을 때 차마 경험하지 않아도 될 일만 경험한 거죠. 그래서일까요? 예비 형님은 예비 시어머니라면 치를 떨지만 저는 그래도 당한 게 적어서 그럴까요? 예비 시어머니가 한 짓은 당연히 벌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또 한편으로 한 인간, 한 여자의 일생으로 봤을 때는 안타까운 면이 없지 않아 있어요. 하지만 한국에 있는 가족,
남편과 두 아들을 위해서는 나나코를 평생 잊고 살았어야 하지 않을까요? 가슴에 묻은 자식은 그냥 가슴에 묻어둔 채로 행복하길 바라면서요. 나나코만 찾지 않았더라면 평생 부잣집 안방마님으로 편한 여생을 마치셨을 텐데요. 혹시 어딘가에서 제가 보낸 이 사연을 듣고 계실까요?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한국에서 지내시던 아니면 일본에서 사랑하는 딸 나나코와 지내시던 행복한 날들 보내시길 바랍니다. 건강하세요. 그리고 끝까지 제 사연 들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DJ 헤라입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인생에서 다시는 보고 싶지 않았던 두 명의 여자를 당당하게 무찌르고 평화롭게 살아가고 있는 대한민국의 평범한 주부입니다. 많은 분들이 시월드 하면서 많은 이야기를 쏟아내시는데 거기에 저도 한 가지 이야기를 좀 얹으려 해요. 저의 시월드 사연도 어디 가면 뒤처지지 않는 사연이기 때문에 언젠가는 꼭 한번 라디오 같은 곳에 사연으로 내놓고 싶었는데요. 그 기회를 이번에 잡게 돼서 너무 행복하네요. 지금부터 저의 드라마같이 다이나믹했던 시월드 이야기를 해드릴 테니 집중해서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학교에서 일하는 사람이에요. 다들 학교에서 일한다고 하면 공무원이냐고 물어보시는데 공무원이나 교사는 아니고 교육 공무직이라고 해서 교무실이나 행정실에서 사무직원으로 일을 하는 사람이죠. 보통 학교 사무직원들은 월급이 많진 않기 때문에 가끔씩 적은 월급에 좀 허탈할 때가 있지만 그래도 월급은 적어도 다른 직장들보단 퇴근 시간이 훨씬 빠르기 때문에 저만의 워라밸이 보장돼 있는지라 꽤나 만족하면서 이 일을 하고 있는 중이에요. 저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나서부터 대학 진학을 하지 않고 바로 이 일을 했고 이 일을 하면서 결혼까지 했어요. 대학을 가지 않은 건 뭐 큰 이유는 없었습니다. 저한테 맞는 과가 없다고 생각을 했고 지겹도록 한 공부를 더 하는 것보단 하루라도 빨리 취업해서 돈을 벌어 모으고 싶은 마음이 컸어요. 그래서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마침 모교에 사무직원 자리가 하나 생기게 되면서 지원을 해 취직을 하게 됐어요. 그때부터 일을 시작해 남들처럼 평범하게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20대 중반에 남편을 만났죠. 남편은 친구의 주선으로 만났는데 돈을 꽤나 잘 버는 사람이었어요. 남편 쪽은 시부모님은 평범했지만 자식 농사를 잘 지으신 분들이라 남편뿐만 아니라 남편의 하나 있는 남동생도 다 돈을 잘 벌었어요. 드물게도 두 형제가 다 돈을 잘 버는데 그 중에서도 유독 동서가 돈을 제일 많이 벌었습니다. 동서는 제가 결혼하고 나서 한 3년 정도 뒤에 이 집에 들어왔는데 나이도 어린데 사회적으로는 잘 나가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런지 어리고 돈 많이 번다며 아주 그냥 유세가 엄청났습니다. 얄미운 짓도 얼마나 골라서 하는지 아마 사회에서 만났더라면 상종도 안 할 그런 스타일이었죠. 특히나 그 얄미운 짓을 돈을 이용해서 잘했었는데요. 어떤 식으로 했었냐면 일단 동서는 항상 시모를 돈으로 매수하곤 했습니다. 연봉을 1억을 받는 사람인데 직업이 연예인 매니저를 하는 동시에 단순히 매니저 역할만 하는 게 아니라 연예인 이미지 메이킹이나 뭐 여러 가지 기획들까지 해서 기획사에서 꽤나 굵직한 업무들을 하고 있는 듯 했죠. 그래서 돈을 좀 잘 벌긴 했었습니다. 심지어 그 기획사 초창기 때부터 같이 시작해서 거기에서 엄청 유명하진 않지만 조금씩 이름을 알린 연예인들이 하나둘 나오면서 같이 성장한 곳이라 그런지 나이에 비해 높은 직책을 맡아 어린 나이에도 돈을 꽤 잘 벌고 있는 듯 하더라고요. 근데 돈 버는 건 다 좋다 이건데 연예인들이랑 친하고 뭐 그 사람들 상대하는 게 뭐가 그리 대단한 거라고. 만날 말끝마다
자기랑 친한 연예인은 누구누구다부터 시작해서 자기가 담당하는 연예인들이 뭐 얼마나 잘 나간다 등등 궁금하지도 않은 일들을 놓고 자랑을 어찌나 그렇게 해대는 건지 진짜 귀에 딱지가 앉을 정도였습니다. 하고 다니는 것도 그쪽은 화려하게 꾸미고 돋보이게 하고 다녀야 한다면서 자기가 연예인도 아닌데 엄청나게 사치를 부리며 명품을 처발라가면서 엄청나게 꾸미고 다녔죠. 근데 그게 자기만 그렇게 꾸미는 게 아니라 시모를 자기 편으로 매수하느라 시모한테까지 엄청 치장을 많이 시켜줬어요. 명품 사주고 피부과 등록해주고 뭐 주름 없애는 시술 같은 것까지 다 해줘가면서 아주 자기가 딸내미 노릇하느라고 바빠 죽는 사람이었죠. 여기서 문제는 시모였어요. 아무리 동서가 본인한테 돈을 그렇게 투자한다고 해도 어느 정도껏 장단을 맞춰야 하는데 자기한테 돈 펑펑 쓰는 동서한테 홀딱 넘어간 시모는 동서를 아주 친딸 대하듯 아니 무슨 상전 모시듯 했습니다. 명절이나 가족 모임 땐 일도 하나 안 시키고 손 하나 까딱 못하게 했어요. 근데 저는 솔직히 그거 꼴 보기 싫더라고요. 저도 똑같은 며느리고 나도 돈 벌어서 시모 용돈 보내주고 다 하는데 왜 저만 무수리 취급을 받아야 하는 건지 이해를 할 수 없었죠. 그래서 더는 이런 취급 받으면서 살고 싶지 않아서 몇 번 가족 모임 나오라는 거 안 나가고 명절 때도 일부러 늦게 가서 그냥 밖에서 음식 사 먹고 집안에서는 음식도 일절 안 해 먹고 그랬었어요. 그랬더니 시모가 한 번은 동서 있는 앞에서 한마디 하더라고요. 예, 너는 돈도 못 버는 애가 왜 그렇게 밖에 나가서 사 먹는 걸 좋아하니? 그리고 명절 때는 좀 일찍 와서 식사도 준비하고 그래라. 어쩜 며느리라는 것이 돼가지고 맨날 얼굴만 쓱 비치고 가. 에휴, 세상 말세다 말세야. 어머님, 저만 며느리 아니고 어머님 바로 옆에도 며느리 한 명 더 있는데 왜 저한테만 뭐라고 그러세요? 저기 저 며느리만 어머님한테 잘하는 것도 아니고 저도 어머님께 드릴 만큼 용돈도 보내드리고 다 하잖아요. 지난번엔 어머님 친구분들이랑 여행 간다는 거 여행 경비도 제가 다 대드렸는데 왜 어머님은 며느리 차별을 그렇게 심하게 하세요? 솔직히 저 돈 많은 며느린 이 집에 와서 하는 거 하나도 없이 돈만 입금시켜주면 끝인 사람인데. 얘가 뭐라는 거니? 나는 돈이 더 좋다. 막내는 안 하는 만큼 얼마나 정성을 다해 나한테 용돈 보내는 줄 아니? 너는 그만큼 주지도 못하는 애가 뭘 그렇게 당당해? 어머님 진짜 너무하시네요. 네, 그럼 그렇게 계속 돈 가지고 사람 차별하세요. 저도 돈으로 차별하는 시어머니 싫습니다. 그래서 죄송하지만 그냥 저도 며느리 취급받는 만큼만 어머니 모실게요. 버릇 없다고 하셔도 어쩔 수 없어요. 저도 진짜 무수리 취급받으면서 사니까 너무 서운하고 억울해서요. 시모가 눈을 부릅뜨면서 저한테 달려들어 한 소리 하려고 했지만 더하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남편과 시아버지가 막아줬거든요. 그리고 그 뒤로는 시모가 뭐라고 하든 말든 저는 정말 제가 며느리 취급받는 만큼만 대접했습니다. 시모 생일이나 다른 땐 일절 일도 안 하고 시부 생일에 나가서 미역국에 생일상 차려드렸지 그 나머진 하지도 않았어요. 그러다가 한 번은 명절 때가 됐는데 그날은 시아버지가 몸이 많이 안 좋으신 날이었어요. 앓고 계신 지병이 있었는데 그게 심해지면서 어디 나가 밥을 먹을 수도 없고 시켜 먹자니 몸 아프신 분한테 할 짓은 아닌 것 같아 어쩔 수 없이 시아버지를 위해 음식을 하고 있었죠. 돈에 끌려다니는 시모와 달리 시아버지는 저에게 정말 따뜻하고 좋은 분이셨어요. 돈 많이 주는 동서한테 홀딱 넘어가서 저는 찬밥 신세로 대했던 시모와는 달리 시부는 처음부터 끝까지 저를 맏며느리로서 존중해 주시고 많이 아껴주셨죠. 심지어 시모나 동서가 저한테 못되게 굴 때도 항상 뒤에서 제 편이 되어주시면서 그들을 혼내주셨던 분이셨어요. 남편 역시 언제나 제 편이었기 때문에 제가 이 결혼 생활을 유지할 수 있었던 이유이기도 했습니다. 그런 시부였기 때문에 어떤 명절이 마지막이 될지도 모르는 분을 정성껏 모시기 위해서
다시 명절에 일찍 가서 음식을 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때도 동서는 손 하나 까딱을 안 하더라고요. 심지어 시모는 이 기회를 틈타서 옳다구나 하며 저를 막 부려먹으려고 하는 통에 더 짜증이 났었습니다. 그때마다 동서는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었는데 그냥 무시하고 둘까도 했지만 여전히 너무 얄밉고 성질나는 게 참으면 화병 나겠다 싶어서 대놓고 동서와 시모에게 말했죠. 어머님, 왜 동서는 일 하나도 안 시키시면서 저한테는 이렇게 시키시는 거예요? 제가 그렇게 누누이 말을 했는데도 여전하시네요, 정말. 제가 이 음식 하고 있는 게 다 어머님 때문에 하고 있는 건 줄 아세요? 순전히 다 아버님 때문이에요. 그리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같은 며느리로서 차별받는 거 너무 기분 나빠요. 동서는 손이 없어 발이 없어? 아니면 개념이 없는 거야? 얘는 어디다 밥 말아 먹었니? 왜 명절이나 집안 행사 때나 시댁에 오면 손 하나를 까딱하네? 여기서 나만 며느리야? 왜 동서는 가만히 있는데? 제가 눈을 부릅뜨고서 따져대니 기가 막힌다는 듯이 시모가 달려들면서 말했어요. 얘, 어떻게 우리 막내 며느리가 너하고 같은 며느리니? 엄연히 다르지? 우리 막내는 나한테 얼마나 잘하는지 아니? 너하고는 차원이 달라. 나한테 돈 쓰는 게 다른 애라고. 너 옛말에 이런 말이 있다. 마음과 현금은 비례한다고. 네가 막내만큼이나 나한테 돈 쓰니? 그만큼 쓸 돈도 없겠지만 마음이 있으면 그만큼 표현을 제대로 해야 할 거 아니야. 그것도 아니면서 승질은 애머네 잡지 말고 가서 하던 거나 마저 해. 어서! 동서는 두 눈만 껌뻑이고 있다가 시모가 자기 편을 드니 그제서야 여유를 부리면서 얄미운 말을 해대더라고요. 아유, 어머님, 너무 그러지 마세요. 형님 자존심 상하시겠어요. 뭐 못하고 싶어서 못하는 것도 아닐 텐데. 근데 형님, 어머님 말씀 틀린 거 하나 없어요. 마음이 곧 돈이다. 이거 뭐 변하지 않는 진리 아니겠어요? 그니까 틀린 말 하나 없는 말에 괜히 노여움 사지 말고 그냥 하던 일 마저 하셔요. 이 두 사람의 말을 들으면서 저는 어쩜 이렇게 사람들이 못돼 처먹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솔직히 전에 한번 같은 문제로 언성이 높아졌을 때 너무 짜증이 나서 시모에게 주던 용돈 싹 다 끊어버렸어요. 그랬더니 그걸 또 거론하면서 저한테 말을 하더라고요. 진짜 양심도 개념도 없는 이 두 사람 상종도 하기 싫다는 생각에 진짜 다시는 안 볼 사람들이라고 생각하고 말했죠. 어머니, 너무 그렇게 돈 밝히면서 살지 마세요. 돈으로 흥한 자 돈으로 망한다는 말도 모르세요? 계속 그렇게 동서가 주는 돈에 취해서 사람 귀한 줄 모르고 사시면 언젠간 그 대가 톡톡히 치르게 되실 거예요. 그리고 동서도 마찬가지야. 사람이 다 돈으로 해결되는 줄 아니? 그렇게 돈 믿고 깝치면서 살다가 언젠가 동서 그 돈에 맞아 죽는 날 올 거야. 내가 오래 살진 않았어도 그런 경우 주변에서 여러 봤거든. 그러니까 몸사려. 형님, 무슨 막말을 그렇게 해요? 저주를 퍼부어도 유분수지. 어디서 그런 흉한 말을. 부러워서 질투가 나면 그냥 속으로 질투만 하면 될 것이지. 어디서 그런 말을 내뱉어요? 그러게나 말이다. 아주 이제 보니까 너 성격까지 고약하구나. 고약한 게 누군데 지금 이러세요? 그리고 동서는 뭐 어려서 그냥 무개념으로 살 팔자라고 해도 어머님은 그러시면 안 되죠. 어머님 애초에 저 어머님 아들하고 결혼시킨 거 저희 친정에 돈 많아서 그러신 거 아니었어요? 저희 부모님한테 물려받을 재산 생각해서 남편이랑 저 결혼시키신 거였잖아요. 그 재산 곱게 물려받게 하시려면 저한테 이러시면 안 되죠. 자꾸 이러시면 저도 어머님 아들 버리고 새 시집 갈 수도 있어요. 저 200만 원 벌어도 부족하지 않은 거 다 친정 덕인 건 아시죠? 그래서 직장도 편하게 일할 수 있는 곳을 구했다는 거 모르지 않으실 거고요. 그러니까 있을 때 잘하세요. 진짜 보물 놓치기 싫으시면. 제가 이렇게까지 적나라한 말을 할 줄은 몰랐는지 그 기세를 부리던 시모 입이 꾹 닫히더라고요. 제가 당당하게 친정재산 짚고 넘어가면서 시모를 도발하니 시모도 어쩔 수 없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본인이 저를 함부로 하면 안 되는 이유 중 시모가 가장 잘 아는 이유였기에
양심에 찔린 시모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죠. 시모가 저한테 아무 말도 못하는 이유는 제가 시모에게 적나라하게 말한 그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사실 저희 친정이 부자거든요. 솔직히 저는 친정에서 밀어주는 돈이 많았어요. 그래서 제가 월급이 적어도 살만했던 이유였습니다. 그리고 시모가 저희 결혼을 허락했던 이유이기도 했고요. 근데 반대로 동서는 집안이 별로였어요. 자기만 좀 돈을 잘 벌었는데 그거 가지고 무시받고 싶지 않으니까 더 저를 경계하느라고 시모한테 그렇게 했던 거였거든요. 그걸 알면서도 저는 시모에게 돈으로 유세 떨고 싶지도 않고 그렇게 얄팍한 관심 하나 받고 싶을 만큼 시모의 사랑이 간절하지도 않았기 때문에 둘이서 쿵짝대도 그냥 냅두는 이유이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게 도를 넘어버리니까 저도 호랑이 발톱을 숨겨놓고 있다가 겁 한 번 주기 위해 확 긁어놓은 것뿐이었어요. 그렇게 그 이후로는 시모도 동서도 좀 잠잠하게 있는 듯 했는데 결국에는 이렇게 저를 머리끝까지 화나게 만들면서 언성을 높이게 하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속에 있는 말을 싹 다 내뱉은 뒤론 시댁에도 거의 가지 않았어요. 그러니 더 서로 부딪힐 일이 적더라고요. 시댁과 부딪히는 일이 적으니 정말 숨통 트이고 살만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오랜 지병을 이기지 못하고 돌아가신 시아버지로 인해서 다시 시댁의 발길을 옮겨야 했어요. 그래도 여전히 마음에 앙금이 남아있던 저는 장례식 이후로도 시모는 별로 보고 싶지 않아서 시댁엔 가지 않았습니다. 동선에도 돈만 퍼줬지 바쁘다는 핑계로 시댁은 찾아가지도 않는 곳이었기 때문에 시모가 너무 외롭다면서 이번 명절은 다 같이 좀 미리 와서 밥도 해먹고 하자고 하더라고요. 이때는 아무리 못된 시모라도 같은 여자로서 그리고 어쩌면 나중에 내가 늙게 되면 나도 이런 미래를 가지게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순간 안쓰러운 마음이 들었어요. 그리고 아무리 미워도 의지할 가족 하나 없이 혼자 사는 외로운 마음이 당연히 이해가 됐기 때문에 이때는 저도 시댁을 찾아갔습니다. 덕분에 정말 오랜만에 시아버지 장례 이후로 온 가족이 다 같이 일찍 모여서 명절 분위기 좀 한껏 내게 됐죠. 근데 외롭다고 명절 분위기 물씬 내자며 부른 시모는 또 한 번 저를 어이없게 만들었습니다. 당연히 시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가족 하나 없는 외로움을 느꼈다면 자기 봉양하는 식구들의 소중함을 깨달았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전혀 아니더라고요. 이번에도 전과 다를 바 없이 동서와 시모는 둘이 옆에 딱 붙어서는 제가 주방에서 혼자 일을 하든 말든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제 편이 되어주면서 늘 둘을 혼내주는 시부가 없으니까 더 보란 듯이 둘이 쿵짝대더라고요. 그 꼴도 너무 화딱지가 나는데 거기에 활용점정으로 심지어 동서는 한창 시모와 떠들다가 피곤하다면서 우리 부부가 옛날에 해놓아드린 안마의자에 앉아서 편하게 쉬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아니, 그것까지 100번 양보해서 그렇다 치는데 이제는 하다못해 별짓거리를 다 하더라고요. 어이가 없어 동서를 한심한 눈으로 쳐다보고 있는데 동서가 저를 발견하고서 하는 말이 진짜 가관이었습니다. 우리 형님 오랜만에 그 앞치마한 모습 보니까 되게 잘 어울리는 것 같네. 역시 딱이다 딱이야. 형님 그렇게 쳐다만 보고 있지 말고 할 거 없으면 나 커피 좀 타줘요. 나 오늘 우리 배우 한 명 드라마 촬영장에 아침부터 꾸며서 보내느라 얼마나 고생했는지 몰라. 그러니까 맛있게 커피 한 잔만 타다 줘봐요. 믹스 말고 여기는 뭐 커피 내리는 건 없나? 내가 또 입이 고급이라 믹스는 입에 안 맞더라고. 저는 이 말을 듣자마자 제 귀를 의심해야 했어요. 지금 저게 나한테 하는 소리가 맞나? 내가 혹시 잘못 들은 건 아닌가 싶어 너무 의심스럽더라고요. 근데 더한 놈 옆에 그보다 더한 놈 붙어있다고 시모가 저한테 한마디를 덧붙이는데 그제서야 저는 현실 감각이 돌아오면서 진짜 환장할 뻔했습니다. 그래, 너는 우리 막내 이렇게 고생해서 일하다가 왔는데 물이라도 좀 한 컵 떠다 주지 그랬니?
커피 내리는 건 또 뭐야? 요즘 젊은 사람들 먹는다는 뭐 아메리카노 그런 건가? 그 쓴 커피? 그럼 얘 저기 나가서 커피 좀 하나 사와라. 우리 집 근처에 젊은 사람들 많이 다니는 카페 하나 있더라. 우리 집은 뭐 그런 거 탈만한 거 없으니까 빨리 가서 사와. 기가 차 아무 대꾸도 안 하고 마냥 쳐다보고 있는 저를 보면서 동서는 또 한 소리를 얹어댔어요. 형님, 왜 꼼짝도 안 하세요? 뭐야, 설마 커피값도 없는 거예요? 아이고, 우리 형님도 참. 커피값은 내가 줄게요, 내가. 그리고 내 거 사면서 형님 것도 사 먹고 해요. 내 카드 줄 테니까. 아주 그냥 최고의 쓰레기 콤비를 보여주는 이 고부지간을 보면서 전 이제 놀랍지도 않아 헛웃음밖에 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인간들을 어째야 할까 가만히 보면서 머리를 굴리고 있는데 눈치 없는 동서가 또 한마디 하더라고요. 이때 다시 한번 느꼈지만 동서는 매를 벌어도 아주 단단히 버는 스타일이었습니다. 형님, 뭐 하냐니까요? 왜 그렇게 멀뚱히 서 있는데요? 말했잖아요. 나 아침부터 우리 배우 한 명 현장에 보내놓고 오느라 아주 힘들고 피곤하다고. 형님은 펑펑 놀다가 자다가 왔으면 알아서 빠릿하게 움직이세요 좀. 아우 저렇게 꼭 눈치 없이 굴어야 할까. 아유 그래 얘. 쟤가 왜 저래? 왜 저렇게 멀뚱히 서 있어? 얘, 너 지금 뭐 눈에 뵈는 것도 없고 틀리는 것도 없니? 어쩜 그렇게 전봇대 마냥 멀거니 서 있어? 동서에 이어서 이번엔 시모도 난리를 쳤어요. 그 두 꼬라지를 보면서 어이가 없어 한참을 웃고 있는데 마지막 동서의 한 방에 제 이성이 뚝 끊기게 됐죠. 형님, 한 달에 200만 원 겨우 버는 주제에 제발 능력이 없으면 눈치라도 좀 있으세요. 아니, 돈도 못 벌고 어머님한테 하는 것도 없는 주제에 왜 그렇게 자존심만 세우고 살까? 저는 이 한마디에 조금이나마 남아있던 이성이 다 날아가 버리면서 어떻게 처리를 해줘야 할까 했던 고민이 순식간에 해결됐습니다. 이성을 잃은 순간 완전 몸이 본능적으로 움직였거든요. 저는 그대로 동서에게 달려가서는 제가 끼고 있던 고무장갑 두 쪽을 다 빼서 가차없이 면상에 던져버렸어요. 그 뒤로 깜짝 놀라며 이게 뭐 하는 짓이냐고 소리치는 동서에게 말했죠. 왜? 열심히 일하다 온 동서 부탁 들어주려고 그러는 건데? 커피보다 내가 동서한테 지금 딱 필요한 걸로 준비해 줄 테니까 딱 기다리고 있어. 저는 당황해하는 동서를 뒤로하고 얼른 주방으로 들어가서 동서에게 줄 무언가를 준비했습니다. 그리고는 준비하자마자 곧장 거실로 나가서는 제가 준비한 것들을 가지고 가서 그대로 동서 머리 위에 뿌려버렸죠. 제 예상대로 동서는 그 액체가 자기 머리 위로 쏟아지자마자 경기를 일으키듯 소스라치게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그 액체는 짜디 짠 간장이었거든요. 자, 아메리카노 대신에 진짜로 동서한테 필요한 거 준비해봤는데 마음에 들어? 내가 보니까 동서한테 지금 필요한 건 커피가 아니라 이 간장 같은데? 뭐 맛만 좀 다를 뿐 색깔은 똑같으니 불만 없지? 제발 부디 간장에 푹 절여져서 사람 좀 돼봐. 그 매운 마늘, 고추도 간장 부으면 맛 기깔나는 장아찌 되는 거 아무리 개념이 없어도 알고 있을 거잖아? 제발 인간이 좀 되라 이 나쁜 거사. 아니다. 차라리 된장을 발라줄 걸 그랬나? 그게 동서한테서 나는 인성 쓰레기 냄새 아주 제격인데 말이야? 제 행동과 말에 화가 잔뜩 났는지 비명을 지르며 눈물을 뚝뚝 흘리고 있는 동서에게 제가 빈틈없이 쏘아붙이니까 시모가 나서기 시작했습니다. 아주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면서 저를 내쫓으려고 하더라고요. 너 뭐야? 너 뭐냐고? 이게 어디서 못 뼈먹은 짓거리라고 있어. 너 나가. 내 집에서 당장 나가란 말이야. 다시는 내 집에 얼씬도 하지 마 너. 그리고 너 내 아들이랑 이혼할 생각해. 당장 이혼하라고. 아주 꼴도 보기 싫다. 지금 꼴도 보기 싫은 사람이 누군데? 더는 이 돈밖에 모르는 속물 같은 집구석에 한 발자국도 들이고 싶지 않아요. 제가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어머님 언젠간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히실 거예요. 천벌 받으실 거라고요.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천벌이 제일 무서운 법이거든요. 그러니까 각오 단단히 하세요. 그리고 이혼이요?
이혼까짓 거 하죠 뭐. 내가 손해인가? 어머님이랑 어머님 아들이 손해지. 나는 아쉬운 거 없어요. 이딴 집구석 인연 다 끊어버리면 나만 속 시원하지? 당신 그게 무슨 소리야? 내가 당신이랑 이혼을 왜 해? 보자 하니까 내가 이래서 내 와이프 여기에 데리고 오고 싶지 않았는데 다시 한번 다짐하게 되네요. 내가 어머니랑 인연을 끊었으면 끊었지. 내 와이프랑은 절대로 이혼 안 합니다. 그리고 재수씨, 인생 똑바로 살아요. 에? 우리 다시는 보지 맙시다. 감동스럽게도 그 소란 속에서 남편은 제 손을 잡고 나와줬어요. 뒤에선 시모가 뒷목 잡는 게 느껴졌지만 그 자리를 박차고 나와버렸습니다. 그동안 남편도 가만히 있었던 게 아니었어요. 자기 동생하고도 싸우고 동서하고도 시모하고도 무던히 싸워줬지만 그들이 고집스럽게 나왔던 거였어요. 저는 끝까지 제 편이 되어주는 남편과 한결같이 저를 예뻐해 주시는 시부 때문에 겨우 이 집안에 붙어 있었던 건데 시부도 돌아가시고 남편도 시모와 더는 보지 않을 거라 선언한 마당에 제가 시댁을 다시 찾을 이유는 없었죠. 그래서 저는 이들과 더는 상종도 하지 않고 시댁 방향엔 눈길조차 주지 않았습니다. 그건 남편 역시 마찬가지였어요. 그 뒤로 동서는 저한테 당한 게 분했는지 저한테 끊임없이 전화를 해대고 문자 메시지를 보내면서 저를 가만 안 두겠다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것도 지긋지긋해서 아예 차단을 해버렸는데 급기야는 자기 번호를 바꾸면서까지 저한테 연락을 하더라고요. 심지어는 집 앞에까지 찾아와서 행패를 부려대는 동서를 저는 잠자코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만 더 찾아오면 경찰에 신고해버리겠다고 으름장을 냈죠. 그랬더니 그 뒤로는 계속해서 문자와 전화로 사람을 못 살게 구는데 진짜 미친 건가 싶더라니까요. 저는 제가 어떻게 이 인간을 끝내버리지 않으면 끊임없이 절 괴롭힐 것 같아서 제대로 처리해줄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나갔죠. 사실 저한테는 동서를 한 방에 나락으로 내몰 수 있는 아주 기가 막힌 게 하나 있었어요. 단지 확실하지가 않아서 증거를 찾을 때까지 좀 기다리고 있던 상황이었는데 타이밍 좋게 그 증거를 딱 잡아낼 수 있었죠. 그리고 저는 그 길로 바로 계획했던 동서를 향한 복수를 실행에 옮겼어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동서는 제 전화 한 통에 바로 백수가 됐어요. 왜냐고요? 지금부터 알려드릴게요. 일단 심증은 명절 전부터 가지고 있었던 거였는데요. 저희 친정 쪽에 계시는 친척분 중에서 동서처럼 연예인 기획사 쪽에서 일을 하시는 분이 계셨어요. 제 큰아버지였는데 이분이야말로 동서는 명함도 못 내밀게 몇십 년을 오랫동안 일하셨던 분이라 기획사에서 꽤 높은 직책까지 맡으신 분이었죠. 얼마 전에 친정 쪽 모임을 하는데 큰아빠가 엔터 쪽 이야기를 심각하게 해주시면서 요즘 본인이랑 친한 대표네 회사에서 이상하게 자금이 안 돌아간다고 했다고 하더라고요. 저한테 대놓고 말씀하신 건 아니었고 평소에 저희 아빠랑 사업 관련 얘기를 자주 하셨기 때문에 그날도 두 분이서 술 마시면서 하시는 얘기를 같은 테이블에 앉아있던 제가 듣게 된 거였어요.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듣고 있었는데 큰아빠가 기획사 이름을 말하시는 순간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그곳 이름이 귀에 딱지가 않게 들었던 동선의 기획사였거든요. 근데 그게 들어보니까 연예인들의 출연료가 일정 금액에서 조금씩 부족하게 들어오거나 전보다 굵직한 지출이 많아졌다는 걸 소속사 쪽에서 느끼고 있다는 내용이었어요. 종종 이런 경우들이 있긴 했지만 근래 들어 꽤 맞지 않는 부분들이 있었던 것 같은데 이걸 콕 집어 잡아낼 수가 없어서 답답해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했죠. 물론 회계 관리하는 사람들은 따로 있다 보니까 동서와는 관련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친정 모임 마치고 그 자리에 함께했던 남편의 말에 저는 소스라치게 놀라고 말았죠. 왜냐하면 남편이 집에 오자마자 뭔가 깨름칙하다면서 저한테 한 말이 있었거든요. 여보, 큰아버님이 하신 말씀 들었지? 근데 내가 좀 걸리는 게 있어. 뭔데? 그게 있지.
놀랍게도 남편의 입에서 나온 말은 엄청난 내용이었습니다. 그건 바로 시모의 통장에 관한 내용이었죠. 시댁과 인연을 끊기 전까지는 시부가 돌아가시고 나서 은행 일엔 문외한인 시모의 통장이나 가게 관리를 남편이 맡아서 해줬는데 그때 발견한 시모 통장에 거액의 돈들이 몇 개씩 찍혀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것도 모르는 사람에게서요. 시모는 일을 안 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돈들은 더 수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빌미를 딱 잡아낼 수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 돈들이 싹 다 동서에게로 재입금되고 있었거든요. 그 돈들이 시모를 거쳐 동서에게로 가는 게 이상해서 시모한테 남편이 물어본 적 있었는데 동서가 엔터 사업 말고 관련된 일 중 부업을 따로 하나 하고 있는데 자기 명의로는 할 수가 없다면서 시모 명의를 빌려서 하느라 그 통장에 돈을 보냈다가 자기한테로 옮기는 거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때는 남편도 이 엔터 쪽 일을 모르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갔는데 큰아버지 말씀을 듣고 나니 뭔가 찝찝하다는 이야기를 전해왔죠. 저 역시도 동서와 관련이 없다고 한들 일단은 혹시 모르니 그 증거를 좀 가지고 있어봐야겠다 싶어서 어떻게 그 증거를 가지고 올까 한참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딱 기회가 찾아왔어요. 마침 또 시모 생일이 다가오고 있었거든요. 저는 그날 깽판 치고 나온 뒤부턴 시부 기일에도 저희끼리 따로 납골당을 찾아가고 끝냈지 시댁 근처엔 가지도 않았어요. 그만큼 연은 끊고 살고 싶었거든요. 근데 이번엔 복수를 위해서 만났습니다. 근데 그날도 역시나 저를 건들더라고요, 그 동서년이. 그리고 저한테 전화나 메시지로 보내면서 다 못 풀어낸 화를 풀어내는지 아주 고약한 말을 내뱉던 거 있죠. 참, 낯짝도 두껍지. 그날 그렇게 깽판 치고서는 여긴 왜 왔대? 내가 찾아가면 경찰 부른다고 쌩난리를 치더니. 형님, 여기 찾아온 저희가 뭐예요? 혹시 갑자기 다시 어머님 계속 찾아오는 거 뭐 콩고물이라도 떨어질까 싶어서 그러는 거예요? 아버님 돌아가시고 물려받을 재산 혹시나 있나 싶어 온 거 아니냐고요? 꼴랑 몇 천도 안 되는 재산 탐낸다며 시비를 걸어대는 동서는 또 한마디를 덧붙였어요. 진짜 없는 것들은 끝까지 없는 티를 내. 저질스러워. 우린 나가서 어머님 모시고 소고기 사 먹을 건데 형님네는 어떡하실래요? 나는 형님네 소고기 사줄 돈은 없으니 알아서 여기서 식사를 하시든가 뭐 같이 가더라도 형님 돈으로 사 먹던가 하세요. 월급 200만 원 받는 주제에 그딴 돈이 있나 모르겠지만 우린 가요 어머님. 그래 맛있게 먹고 와. 나도 생각해보니 동서랑 한 쌍에서 밥 먹는 건 역겨워서 안 되겠다. 잘 갔다 와. 우린 지금 막 방금 와서 숨만 돌리다 갈 테니. 저는 동서네와 시모에게 말을 해준 뒤에 그들이 나가기만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나가자마자 남편과 함께 시모 통장을 찾아 그 수상한 내역들을 싹 다 찍었죠. 역시나 시모 통장에 찍힌 돈들은 꽤 큰 돈들이었습니다. 저는 그걸 찍고 나서 바로 큰아빠에게 보내드렸어요. 사안이 중대한 만큼 큰아빠도 저한테서 그 사진을 받자마자 바로 동선의 기획사 대표인 큰아빠 지인에게 보내셨죠. 회사 재정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곤두서서 조사를 하고 있던 그 기획사 대표는 믿음직한 회계 직원과 함께 곧장 그 통장에 찍힌 내역들과 부족한 금액들을 비교를 했나 보더라고요. 한 2시간 정도 지났을까요? 저는 큰아빠에게서 아주 어마어마한 소식을 듣게 됐습니다. 역시나 그 돈이 비어있던 예산과 일치한다는 거였죠. 나중에 사연을 다 들어보니까 동서가 아주 영악하게 일처리를 했더라고요. 시모에게 사업자를 하나 내놓은 다음에 기획사 쪽에서는 연예인들 활동비나 소품비 같은 명목으로 큰 돈을 빼내고 있었던 거죠. 자기랑 마음이 맞는 회계 직원 한 명과 작당 모의를 해서 둘이서 그 돈을 나눠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물론 이 정확한 정황들은 나중에 경찰 조사를 하는 중에 알게 된 것들이지만 그때 당시 큰아빠에게서 전해들은 부족한 예산과 시모의 통장 내역에 있는 금액만큼은 일치되는 걸 확인했기에 이건 빼도 박도 못하는 동서의 만행이 틀림없었습니다.
명확한 사실들을 모두 다 확인한 저와 남편은 시댁에서 짜릿한 복수의 시간을 기대하며 동서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둘이서 워낙에 돌아다니고 노는 걸 좋아해서 밥 거나하게 먹고 노래방까지 갔다가 천천히 돌아오는 것이 늘상 이들의 코스였기에 저희는 늦게 들어올 걸 다 예상하고서 잠자코 기다리고 있었죠. 역시나 저희가 이 모든 증거들을 다 찾아내고도 훨씬 남은 시간을 밖에서 머물다가 들어왔어요. 이들은 저희가 갔을 줄 알았는지 거실에 들어오자마자 남편과 제가 있는 걸 보고는 깜짝 놀라더라고요. 그러면서 동서가 하는 말이 진짜 웃기기 짝이 없었습니다. 어머, 형님 아직 안 가셨어요? 아니, 빈집에는 두 분이서 왜 계셨던 거예요? 아까 숨만 고르고서 가신다더니. 세상에나, 어머니, 뭐 없어진 거 있나? 빨리 좀 찾아보세요. 진짜 이 두 사람 콩고물 찾으러 온 거면 어떡해요? 우리 나가 있는 사이에 뭘 챙겼을지 너무 겁나는데요? 호들갑을 떨면서 일부러 더 오버스럽게 말을 하는 동서를 보며 시모도 아직까지 저희가 안 가고 있는 걸 의아하게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여전히 기세 등등하게 있는 동서 앞에 저는 바로 본론으로 넘어갔어요. 글쎄, 우리가 뭐 겨우 콩고물 찾으러 여기 왔을까봐? 미안한데 우리 친정이 콩고물 잔뜩 묻혀진 인절미에 온갖 떡은 다 사다 먹을 수 있을 만큼 좀 여유가 넘쳐서 말이야. 여기는 뭐 별로 우리가 가지고 갈 건 없던데? 대신에 콩고물보다도 더 값진 걸 찾았지 뭐야? 아마 동서도 보면 깜짝 놀랄걸? 저는 동서를 한껏 약 올려주면서 우리가 찍은 사진들을 동서 핸드폰으로 보내줬어요. 자, 동서 핸드폰으로 보냈으니까 좀 봐. 만날 내가 지겨운 협박 문자 받기만 하다가 이젠 동서가 내 문자 받아보는 소감이 너무 궁금한데? 어때? 동서는 미친 사람 보는 표정으로 저를 보더니 이내 자신에게 도착한 문자 메시지의 사진을 봤어요. 그리고는 두 눈이 거의 튀어나올 것처럼 깜짝 놀랐죠. 근데 제가 아무것도 모르고 있는 줄 아는지 뻔뻔하게 대응을 하더라고요. 이건 왜요? 이건 내가 잠깐 투잡을 일이 있어서 잠시 어머니 명의 빌린 것 뿐이에요. 이게 뭐라고 통장 내역을 찍어서 보내고 난리래? 할 일 더럽게 없나 보네요? 그러게, 회사 돈 횡령하느라 바쁘게 사는 동서보단 할 일이 더럽게 없네. 동서 그거 어머니 명의만 빌린 거 아니잖아. 회사 돈 횡령한 주제에 너무 뻔뻔하다. 횡령이라니! 어디서 그런 가당치도 않은 말을. 증거 있어요? 증거 있냐고요? 증거? 당연히 있지. 일단 내가 보내준 게 가장 큰 증거인데 그걸 모르니? 그리고 뭐 동서가 진짜로 횡령을 했는지 안 했는진 조만간 정확하게 알 수 있겠지. 저는 당황해하고 있는 동서에게 한껏 비웃음을 날려주곤 바로 큰아빠에게 전화를 했어요. 그리고는 큰아빠에게 보내줬던 그 횡령 내역의 주인공이 제 동서라는 걸 말해줬죠. 통화를 끊고 나서는 동서에게 모든 것을 다 말해줬어요. 동서, 우리 큰아빠도 엔터 사업 쪽에 계신다고 내가 말 안 했지? 근데 세상 진짜 좁더라. 우리 큰아빠랑 동선의 기획사 대표님이랑 절친한 사이라고 하시지 뭐야? 요즘 회사 돈이 자꾸 새는 것 같아서 조사 중이라고 하셨는데 마침 그 증거를 우리가 딱 잡았지 뭐야. 그래서 내가 큰아빠한테 보내드렸어. 그리고 큰아빠도 바로 동선의 기획사 대표님한테 그 통장 내역 사진들 넘기신 것 같더라고. 바로 비교해보니 새는 예산들이랑 정확하게 일치한다고 하시더라. 우리 큰아빠한테 그 횡령 통장의 주인이 누군지 말해줬으니 이제 조만간 동서 끌려가는 건 시간 문제겠다. 그러니 정직하게 살았어야지. 왜 그랬어? 이 나쁜 년! 내가 너 가만 안 둘 거야! 분에 찬 동서는 저한테 욕을 하기 시작했지만 그마저도 얼마 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곧바로 자기 회사 대표한테 호출을 당해야 했거든요. 그렇게 끌려가서 경찰 조사까지 받게 된 동서는 같이 공범으로 해서 회사 돈을 횡령한 회계 직원과 엄청난 대가를 치러야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봉변을 당한 인물이 한 명 더 있었는데요. 아마 예상하실지도 모르겠어요. 바로 시모였습니다.
시모는 아무것도 모르고 통장만 빌려달라는 동서의 말에 명의를 빌려줬던 건데 이게 법적으로 걸리게 되면서 공범으로 같이 묶이게 됐거든요. 다행히 시모는 나이가 있었고 아무것도 모르고 가담을 했다는 이유와 함께 변호사까지 선임해서 엄청나게 싸운 결과 무죄로 풀려날 수는 있었어요. 하지만 모든 일의 주동자이자 주범이었던 동서는 그 뒤로 소속사 대표한테 고소까지 당해 회사에서 잘리고 백수가 됐을 뿐만 아니라 기획사를 상대로 피해 보상까지 해야 했습니다. 이때도 동서가 얼마나 난리를 치면서 저희한테까지 찾아와 발악을 했었는지 몰라요. 너 때문이야. 너만 아니었어도 안 걸리는 건데. 네가 뭔데 내 인생을 망쳐? 네가 뭔데? 네 인생을 망치긴 누가 망쳤다고 그래. 나는 그저 불법적인 일을 바로잡았을 뿐이고 너는 그 불법을 저지른 대가를 치른 것뿐이야. 그러니까 양심적으로 살았어야지. 돈에 미쳐가지고 물불 안 가리고 살아온 대가가 어때? 혹독하지? 그러게 내가 뭐라 그랬어. 너 언젠가 돈 때문에 망할 거라고 했지? 자기 분수껏 살아도 모자랄 판에 분수에 넘치는 걸 넘봤으니 탈이 날 수밖에. 더 큰 죄 저지르기 전에 미리 걸리게 해준 걸 고마워나 해. 동서는 아예 저한테 달려들어서 제 머리끄댕이를 잡아채려고 했는데 다행히 함께했던 남편에 의해서 저지를 당하고 말았어요. 그리고 저는 얼른 경찰에 전화해서 신고했죠. 이번에도 경찰에 끌려가는 동서를 보면서 저는 혀를 끌끌 찰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인생이 너무 불쌍하더라고요. 근데 여기에서 더 웃긴 건 그 돈으로 시모를 매수해 간이고 쓸개고 다 줄 것처럼 하던 동서가 자기가 궁지에 몰리니 시모한테까지 달려들었다는 것 아니겠어요? 완전히 탈탈 털리고 난 뒤로 동서는 돈이 없어지자 시모한테 찾아가서는 시부가 돌아가시면서 남긴 재산을 달라고 했나 보더라고요. 그러면서 자기가 그동안 사준 거 다 갚으라면서 난리 쳤나 본데 시모도 받은 게 있으니 꼼짝없이 주고 빈털터리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건 시모가 직접 저희한테 울면서 하소연하며 전화를 했기 때문이었어요. 내가 그것을 믿는 것이 아니었는데 내가 당했다고 아주 된통 당한 거야. 그것이 우리 집에 있는 내가 원래 가지고 있던 보석들까지도 싹 다 쓸어갔어. 자기가 나한테 사줬던 건 이제 중고품들이라 제값을 못한다나 뭐라나. 어쩌냐, 애미야. 나 완전히 빈털터리 신세 됐다. 네 시애비가 남긴 돈까지 싹 다 가지고 갔어. 그러니까 제가 뭐라 그랬어요, 어머님. 돈 믿지 마시라고 했죠? 돈 때문에 어머님 큰 거 잃으신 거예요. 솔직히 저 이렇게 어머님이 전화하시는 것도 너무 불편해요. 그러니 앞으로는 다신 전화하지 말아주세요. 저는 매정하게 들릴지 몰라도 정말로 시모에게 받은 상처가 너무 커서 뒷얘기는 더 듣지도 않고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그렇게 동서와 시모에게 마지막을 고하고 나서야 저는 이들에게서 완전히 해방될 수 있었어요. 결국 동서는 정말로 나락행이 돼서 지금은 시모에게서 빼앗은 돈으로도 부족해 어마어마한 피해 보상금을 갚느라 식당 일 전전하며 지내고 있는 듯 하더라고요. 시모는 제가 다신 연락하지 말라고 한 뒤에 둘째 아들도 동서와 이혼하고 나니 혼자 가족들하고 연 다 끊고 지내고 있고 저희마저도 찾아가지 않게 되면서 철저히 혼자가 됐어요. 동서한테 된통 당하고 이제는 자식들한테 버림받고서 혼자가 된 시모는 뒤늦게서야 저한테 연락을 해선 미안하단 말을 하더라고요. 아가, 내가 미안하다. 내가 너한테 너무 모질었지? 정말 미안해. 이 부족한 시엠이 한 번만 용서해주면 안 될까? 나 너무 외롭다. 노년에 나 혼자 사는 게 너무 외롭고 힘들어. 네가 진짜 백이었는데 내가 그걸 몰랐다. 내가 다시는 돈 가지고 네 맘 아프게 안 하마. 아니, 그냥 내가 평생 너한테 죄인으로 살게. 평생 너한테는 꼼짝 않고 살 테니
제발 이 불쌍한 시엠이 좀 용서해다오, 아가. 난 너무 외롭고 힘들어. 시모는 울면서 저한테 간절하게 애원하듯 말을 했지만 솔직히 저는 그 말에 조금도 동요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살면서 시모한테 받은 수모로 인해 너무 크게 한이 맺혔기 때문에 아무리 저한테 애걸복걸을 한다고 해도 용서가 안 됐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일말의 동정심도 없이 직원을 날려버렸어요. 어머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언젠간 후회할 일 생기실 거라고. 그때 제 말 귓등으로도 안 들으셨죠? 그때 어리석었던 대가 이제 치른다고 생각하세요. 사실 그게 맞죠. 어머님이 잘못 산 세월 그렇게 보상받으시는 거예요. 저는 돈에 죽고 돈에 살고 돈에 울고 돈에 웃는 그런 미련한 인생 살고 싶지도 않고 그런 인생 사시는 분하고 상종하고 싶지도 않아요. 그리고 어머님이 아무리 앞으로 그런 인생 안 살겠다고 하셔도 이미 제가 어머님께 받은 상처가 너무 커서 용서가 안 될 것 같네요. 죄송하지만 또 똑같은 이야기로 전화하실 거면 다시는 전화하지 말아주세요. 정 힘들고 외로우시면 어머님 아들한테 연락하시고요. 어머님 아들하고 연락하는 건 제가 뭐라고 안 할 테니. 대신 구실 만들어서 저한테까지 연락 오는 일, 어머님 얼굴 보게 되는 일은 안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이만 전화 끊을게요. 저는 시모가 동서에게 된통 당하고 나서 하소연을 하려고 전화를 해왔던 그때처럼 매몰차게 이야기를 하며 매정하게 전화를 먼저 끊어버렸어요. 제가 얼마나 차갑고 냉소적이었는지 그 뒤론 일절 저한테 전화할 생각도 못 하시더라고요. 물론 그 이후엔 남편이 한 번씩 찾아가서 자식 노릇하고 있기 때문에 저한테까진 연락을 안 하고 있긴 했어요. 정확하게 말하면 안 하는 게 아니라 못 하는 게 맞겠죠. 한 번씩 넌지시 시모가 제 이야기를 묻는다고 하는데 남편이 완벽하게 차단을 해주고 있거든요. 남편도 제가 시모에게 당한 게 얼마나 큰지 알기 때문에 저를 많이 존중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저는 명절 때는 친정에만 찾아가거나 시부 납골당에만 찾아가면서 보내고 있습니다. 시댁에 가더라도 남편 혼자 갔다 오지 저는 아예 발길을 뚝 끊어버렸어요. 시모는 여전히 미련이 남는지 생전 안 해주던 명절 음식까지 남편한테 싸서 보내주고 있는데 솔직히 전 그 음식들을 보면 고맙기보단 오히려 명절에 저 혼자 일하며 보내야 했던 그 외로운 시간들이 떠올라서 보기도 싫던 거 있죠. 이런 제가 여러분들이 보시기엔 좀 매정하게 보이실 수도 있지만 그렇게 보신다고 한들 저로선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만큼 저는 상처를 많이 받았거든요. 시모와도 인연을 끊고 나서 저는 그냥 제가 살던 대로 편하게 직장 생활하면서 아이도 키우며 남편과 잘 지내고 있어요. 이제는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궁금하지도 않은 동서는 다 있고 남편과 아이와 행복하게 지내고 있는 중이랍니다. 부디 앞으로 제 인생엔 더는 힘든 일 없이 꽃길만 있길 응원해주세요.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